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한국판 뉴딜이 구상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인데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방침을 잡고 꾸린 거는 대충 아시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게 과연 칼럼에서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 사회로서의 전환, 네. 정부 차원의 또 CIO, CDO를 투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좀 우리 지금 그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은. 네. 디지털 뉴딜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중국이 5G망 구축, 스마트 공장 확대, 인공지능 투자 등 신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5,900조 원이에요. 예. GDP의 40%.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며칠 전에 여야 합의를 했어요. 1,300조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한국 정부가 재정을 너무 적게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기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관한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든 바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디지털 뉴딜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히 중국, 바이든, 미국처럼 5,900조 원, 1,300조 원 이렇게 투자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해버리면 다음 패를 받아볼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투자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린 뉴딜이 합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것도 아주 옳은 방향인데요. 며칠 전에 블룸버그가 전망을 내놨어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친환경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2050년까지 투자해야 되는 돈이 92조 달러다. 여기에다가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173조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00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 조직이 여기에 적합하느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게 소프트웨어화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보면 누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먼저 이루느냐가 사실 관건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 빼고 정규 예산만 538조가 넘는데, 이런 큰 경제 주체인 정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고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없어요. 사실은 매출 한 50억쯤 되는 기업만 해도 반드시 CTO를 두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현재 정부의 정보 담당관들이 소프트웨어 가이가 아닙니다. 예전에 전산실 기능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전산실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곳이에요. 서버를 구매하고 네트워크를 깔고 PC에 바이러스 안 깔렸나 봐주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기존의 업무들을 새롭게 정의해서 디지털화하고 클라우드화하고 서비스화하는, 다시 말해서 Government as a Platform 혹은 Government as a Service Platform, 이런 GAAP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사실은 Government as a Platform이 돼야 된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런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국가 CIO를 맡아서 기존의 업무들을 새롭게 정의를 내서 디지털화하고 클라우드화하고 시스템 전체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CIO도 없고 CDO도 없는데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때려 붓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적인 예가 이번에 와서 등짐을 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를 가능 20% 수준 올리면 젊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겠습니까? 실패해도 안 죽는다는 걸 알려주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맹합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퇴출국 없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도전 정신이 없네 어쩌냐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정치가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이야기는 대선 주자들한테 다 보내드려야 되겠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신뢰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네. 성숙된 모습 보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동체 차원의 더 큰 신뢰로 발전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뢰 자본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그 가르는 절대 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마찰 비용들을 극단적으로 낮춰줍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데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KTX를 타러 가면 지금 아무도 개찰 검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쓱 들어가요. 예. 쓱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앞에 개찰구 예. 필요 없고 예. 검표원 예. 필요 없고 예. 그뿐 아닙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일찍 도착했어야 됐어요. 추석이나 뭐 이럴 때는. 그렇죠. 예. 검표원이라고 줄을 막 엄청나게 서니까 예. 이 줄 서 있는 비용 예. 가령 1시간을 줄 서 있어야 된다면 거기 10,000명이 줄을 서 있으면 10,000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싹 사라졌죠. 예. 거기다가 이게 중간중간에 옛날엔 또 이렇게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고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옮겨 맞습니다. 다니고 예. 뭐 거기다 심지어 이렇게 옛날 기차는 바깥에 손잡이 있잖아요. 예. 밖에 손잡이에 매달려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차에 도착하기 한 몇 미터 전에 이렇게 뛰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표 한 장 가지고 넘겨주면 그 표 가지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저 어릴 때는 그런 광경이 아주 흔했어요.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예. 서울대 김병현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나 올라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20년 추정 GDP가 1,898조 193억 원이니까 0.8%면 그게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신뢰 자본이 굉장히 놀랄 만한 수준에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와서 너무 놀라 자빠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커피숍에 자리를 맡는다고 노트북을 올려놓고 가요. 예. 그리고 노트북 열어놓은 채로 화장실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선반에 가방을 올려놓고는 자요. 예.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면 기함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건가? 그러다 이 사람 그리고 또 놀라는 게 택배가 오는데 예. 아파트 현관에 놔두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도른 건가? 그러다가 2달이 지나면 자기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이 너무 높으니까 예. 아무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2달쯤 지나면 미친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한국에 이만큼씩 쌓인 신뢰 자본이 예. 서울역 지하철에서만 쓰이냐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안 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 왜 그렇게 되냐면 서울역은 잡히면요 15배에서 30배 정도 벌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그 티켓을 안 끊고 들어갔는데 잡히면 30배니까 한 60만 원 내야 돼요.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뢰 자본이 화이트 칼라 쪽 높은 쪽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300억 넘게 떼먹으면 100% 집행유예죠. 의사 면허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못 뺏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부인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범죄자예요. 예. 그래도 못 뺏어요. 피부과라고 생각해 봐요. 성범죄자도 못 뺏어요. 예.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체를 전면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못 뺐습니다. 그 검사 기소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가 안 된다.
1% 정도가 아닙니다. 아, 0.13%예요. 예, 일반 시민이 40%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가 부패한 사회예요. 음, 이걸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적된 신뢰 자본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떼먹으니까. 그것도 결국 상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징벌적 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 지금 서울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15배, 30배 정도 징벌적 배상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너무나 쾌적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표가 어디 있었지 하고 뭐 찾고 막 중간에 내가 표를 샀는데 잊어먹었다 하고 할머니들하고 검표원들하고 싸우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옛날에 보셨습니까? 맞아요. 예. 내가 샀다니까 하고 막 할머니 없으면 내야죠 이러고 막 싸우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신뢰 자본을 화이트 칼라들만 제대로 해주면 전 사회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사 성범죄 저지르죠. 검사 기소 안 받죠. 사장들 돈 떼먹죠. 화이트 칼라 범죄가 이렇게 있으니까 신뢰 자본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징벌적 배상제를 써서 한국 사회에 이만큼 두껍게 축적된 신뢰 자본을 전체 사회에 같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엘리트 부패한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징벌 배상제가 네. 필요하다. 네, 네. 이 말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언론인 경력도 갖고 계신데 현재 포탈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 개혁이 정치권의 큰 과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제 미디어 TF 김용민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 포탈이 지금 언론이 사실상 포탈에 종속되어 있는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언론이 그 열린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과 이 언론 수용자청으로 네, 직접 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현안과 해결 방안을 갖다가 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한국 언론의 가장 큰 실패가 디지털 전환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BBC나 공통점이 디지털 전환을 제때 했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회사들이 다 심지어 수익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 언론은 포탈이 주는 광고 수익에 취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이었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 오프라인 구독자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 그냥 계란판이 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암울한 거는 그나마 30대 이상, 40대 이상은 종이 신문을 보는 습관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 밑에 30대 초반부터 그 밑으로는 종이 신문을 계란판 형태 외에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이 신문은 사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당대에 이렇게 같이 걸쳐져 있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시를 주고 있지만 30대 밑으로는 종이 신문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종이 신문 아직 팔리는구나, 혹은 종이 신문이 있구나라고 이제 착시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현재이자 미래에서는 종이 신문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포털에서 주는 광고 수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 포털의 광고 수익 배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이버가 발표한 게 6가지 기준이 있는데 클릭을 많이 받을수록 광고 수익을 더 배분한다. 기사를 많이 더 생산할수록 기사 수익을 더 배분한다. 구독자가 많을수록 더 배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결국은 클릭을 많이 받고 기사를 많이 내놓으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포털 입장에서 당연한 게 포털 입장에서 뉴스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예. 이게 미끼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광고를 클릭하고 그걸 보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상품을 사고
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끼 상품이니까 어디까지나 클릭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한국 언론의 수익이 대부분 이쪽에서 나니까 클릭에 목숨을 걸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게 클릭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클릭 수에 따라 기사 생산량에 따라 돈을 받는 구조에 종속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클릭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데일리 메일이라고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 저널리즘이 있는데 여기가 항상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 사진이 앞에 있고 뭐 내가 석 달 동안 우주인한테 납치돼 가서 우주인하고 살고 왔다 이런 사람 인터뷰가 나오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다리가 툭 섰다는 것도 데일리 메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의 언론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1,000몇백 건을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작년보다 70%가 넘는 숫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중에 기사를 많이 생산할수록 돈을 더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 돈을 더 받으려면 기자 하나가 점잖은 기자가 한 수십 개를 기사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엉덩이를 의자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지 않고 기사를 생산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SNS에서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거는 클릭도 나오고 엉덩이를 의자에서 뗄 필요도 없거든요. 두 번째가 데일리 메일 같은 황색 저널리즘의 제목 장사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한심하냐면 데일리 메일 뉴스를 인용을 해서 쓰는데 그 기사 자체가 영국 기사, 영국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남아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거예요. 데일리 메일도 카드라를 갖고 오는데 그거를 카드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주받은 고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시민사회는 선진국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은 점점 더 이렇게 내려가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데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요. 식당 가도 요새는 너무 깨끗하고 음식들도 진짜 이를테면 뭐 오마카세 해주는 집 가면 교토에 가서 먹거나 서울에서 먹거나 정말 좋은 집 가면 똑같거든요. 그런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언론만 보면 내가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그 환멸이 느껴지잖아요. 그 환멸을 느껴지는 상징적인 표현이 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고 자생력을 갖추려면 1번이 포털의 클릭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이 굴지의 신문사들이 포털의 미끼 상품이 되는 처지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 뭐 사회의 목탁이고 그래도 사회를 어떤 공론을 이끄는 어떤 엘리트라고 한다면 자기가 쓴 글들이 백화점에 그 매대에 누워가지고 1+1이나 2+2 돼 있는 거를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포털에 7개, 메뉴에 7개 들기 위해서 모든 언론이 빤스를 벗고 막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체제를 부수고 언론사의 이름만 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조선일보를 보고 싶으면 조선일보를 들어가서 보고 폴리뉴스를 보고 싶으면 폴리뉴스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과도기로 사실 언론이 사회의 공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고 그 자생력을 갖출 동안 공공의 자금이 투입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디지털화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포털 광고수를 툭 끊어버리면 제 발로 서 있을 회사가 언론이 제가 볼 때 2-3개나 될까? 근데 시민사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사회의 자본을 돌리는 혈관이라면 언론은 사회의 정보를 돌리는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이 썩어버리면 신체가 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공의 기능을 인정을 하고 그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펀드를 조성을 해서 정부에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성공하고 제발로 쓸 수 있을 동안
몇 년 동안은 지원을 해주는 것과 포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클릭 저널리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두 개의 길로 같이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의 선진사회에 사는 시민들은 그 수준에 걸맞는 언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생길 그 동안은 잠정적으로 공공의 펀드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 구조를 놔놨을 경우에 클릭 저널리즘이 극한을 달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다행히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이 의견이 좀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 네, 방향으로 지금 입법화가 꼭 그렇게 네, 돼야 된다고 봅니다. 될 그렇지 예정이랍니다.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좀먹는 게 언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정보를 골고루 순환시켜 줘야 될 혈관인데 예. 이게 썩어 잡아가지고 저가지고 뭐 데일리 메일 같은 거를 나르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 정도 글로벌한 수준의 덩치가 커지면 해외 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고 세계 초각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는 나라에 있으면 해외 정세가 어떻게 되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해설을 해주고 그걸 볼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해외 뉴스가 해외 토픽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제시대 때 때문이거든요. 일제시대는 글로벌 뉴스는 본토에서 보는 거였어요. 식민지에서 그걸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사에서 국제 뉴스는 해외 토픽 수준으로 좀 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터무니없어요. 네. 자, 오늘 우리 박태영 의장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떤 또 한편으로 긍지도 또 이렇게 네. 예, 주시면서 어떻게 좀 이런저런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스페셜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